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을 상대로 14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인 지 하루 만에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에 나선 겁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나흘 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주재하기로 한 용산구청 확대 간부 회의입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표창장을 수여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그런데 표창 대상자들과 함께 5분 만에 자리를 뜹니다. 구청장 자리를 비워둔 채 진행된 회의에서 헬로윈 기간 안전사고 위험성을 강조하고 나선 건 유승재 부구청장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었습니다. 식품 안전도 안전이겠지만 그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사전 예방에 노력해 주시고. 다음 날 구청이 경찰, 상인회 등과 진행한 간담회. 또 하루 뒤 열린 헬로윈 대비 긴급 대책회의에선 아예 박 구청장 모습을 찾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쨌든 부구청장이 주재하겠다고 관례대로 하겠다고 해서 저는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 하겠다고 해서 거기. 이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희영 구청장을 상대로 한 고강도 피의자 조사에서 과연 사전 대비가 충분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하루 만에 유승재 부구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수본은 우선 헬로윈 안전대책회의에 구청장이 아닌 부구청장이 참석한 경위 등 주요 사실관계부터 확인했습니다. 이후 헬로윈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했다는 박 구청장의 혐의를 따져보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안전대책 수립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구청장은 앞선 피의자 조사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지휘와 상황 관리를 맡았던 책임자들은 1시간가량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인데 이 말이 사실인지 혹은 변명인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참사 당일 밤 11시 5분쯤 현장과 120m 정도 떨어진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50분 정도 지난 뒤였는데 그때까지 관련 보고를 단 한 건도 받지 못했다는 게 이 전 서장의 주장입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은 훨씬 더 늦게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상황실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에 있다가 밤 11시 39분에야 첫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1시간 24분 정도 후에 상황을 인지하셨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처음 보고를 받은 시간은 그 시간입니다. 두 사람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경찰의 연쇄 보고 지연이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한결같이 몰랐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의문점도 여전합니다. 밤 9시 57분 이 전 서장은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게서 특이사항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하지만 이때는 이미 압사 위험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절박한 신고가 현장에서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 관리하고 있던 112 상황실장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좀 많고 차가 정체되고 있으나 특별한 상황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서울청 112 상황실 직원들이 밤 10시 15분 참사 관련 최초 신고를 소방에서 전달받아 놓고서 1시간 넘도록 류 전 관리관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도 관련해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온 사람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임재, 류미진 두 총경을 소환해 이들의 주장이 진실인지 혹은 처벌을 면하기 위한 변명일지를 가려내는 데 집중할 전망입니다. 이 부분이 밝혀져야 특수본 수사가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넘어 윗선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는데요. 양측이 대통령실 인근에서 마주치면서 한때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숭례문 앞 대로에 손팻말을 든 인파가 가득합니다. 진보단체가 주최한 정부 규탄 집회에 나온 참가자들입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무능으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 수많은 이가 희생됐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번에 이거 12구 참사 때도 너무 나라가 아닌 것 같고 국민이 죽어가는데 그거는 누구도 책임을 안 지고 보호를 안 해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일부는 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나가고 싶다고 한 거는 아들이 나가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를 이끌면 안 되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걱정이 되고.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용산 대통령실 근처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했습니다. 인근에선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지지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저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방탄입법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법. 삼각지역 인근에서 조우한 촛불 집회 참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은 서로 구호를 외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70개 기동대를 곳곳에 배치했지만 양측이 해산하면서 충돌은 없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응해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도에 신준명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염을 뿜으며 날아오르는 거대한 탄도미사일을 지켜봅니다. 전투복을 입은 군인들과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있는 미사일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 장면을 공개하며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험 발사 성과에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핵무력이 그 어떤 핵 위협도 억제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또 다른 최강의 능력을 확보한 데 대하여 재삼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이 핵 타격 수단을 끌어들이며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공식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북한의 화성 17형 발사는 지난 3일 이후 15일 만입니다. 앞선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매체가 이번엔 발사에 성공했다며 김 위원장의 참관 사실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한 건 지난번 발사 실패를 만회하는 동시에 최근 한미일의 확장 억제 강화 기조에 정면으로 맞서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압박의 메시지가 되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더 크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의미와 부담을 더 크게 가질 수는 있죠.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돼 한국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미국의 F-16 전투기와 함께 연합 편대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당일 F-35A로 정밀 타격 훈련을 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의 전략 자산까지 전개된 것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훈련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확장 억제 전력을 신속히 한반도에 전개하는 절차를 숙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각으로 내일 오전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 개최 결정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내려진 것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안보리 회의 소집은 17일 만인데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서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배우고 있다며
날로 발전하는 미사일 기술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하고 대북 억제력을 한층 끌어올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자체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동맹 파트너 국가를 위협하고 있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 threat that it does pose to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certainly to everybody living on the peninsula, but well beyond that. 커비 조정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실패하든 부분적으로 성공하든 배우고 있다며 그 점이 바로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또 과거 핵실험을 벌인 북한이 7차 핵실험도 언제든 강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군사 협력을 강화해 대북 확장 억제력을 더 끌어올릴 뜻을 밝혔습니다. Again, we're looking for ways to improve trilateral military cooperation to again continue to hone capabilities. Heard Secretary Austin talk about integrated deterrence. This is exactly sort of the kind of problem set that he is trying to solve with integrated deterrence. 미 국무부는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이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며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PRC has a responsibility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Pyongyang should not engage in unlawful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tests.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고위 당국자는 북한 미사일이 세계 곳곳을 타격할 수 있는 만큼 UN 안보리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녀를 처음으로 공식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화성 17형 시험 발사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이 여사, 자제분과 함께 나와 발사 과정을 지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김 위원장과 리 여사를 빼닮은 여자아이가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미사일 옆을 걷거나 발사를 지켜보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또 리설주 옆에 나란히 서서 김 위원장을 지켜보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딸이 공개석상에 등장한 사실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간 김 위원장 자녀의 수나 나이 등 구체적인 정보는 철저히 감춰져 왔습니다. 정보당국의 분석과 언론 보도 등을 보면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는 2010년과 2013년, 2017년에 자녀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개된 사진 속의 아이 연령대를 고려하면 김주애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둘째일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2020년부터 북중 국경을 봉쇄하면서 철조망을 추가로 설치하고 감시 초소를 촘촘하게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경 지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사람을 무조건 총살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진 상태여서 탈북 행렬이나 밀 수출도 뚝 끊겼다고 합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공개한 북한 회령시 인근의 북중 접경 지역 위성사진입니다. 2019년만 해도 철조망과 감시초소 망루 1개가 전부였지만 1년여 만에 철조망과 도로가 보강되고 50m 간격으로 감시초소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또 다른 지역은 기존 철조망 아래 또 다른 철조망이 추가됐고 감시초소 역시 촘촘하게 추가 배치됐습니다. 2019년 북한 회령시 인근 국경지대 7.4km 구간엔 감시초소가 5개에 불과했지만 2020년부터 시설을 늘려 2020년 4월엔 감시초소 169개가 추가 설치된 겁니다. 철조망도 기존 철조망을 보완하면서 일부 구간은 이중으로 철조망을 깔았고 순찰 도로도 정비하고 폭을 넓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던 단체들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졌고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를 하던 북한 주민도 자취를 감췄다고 전했습니다. 비상방역법이라는 강력한 통제법에 따라서 북중 국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첩적으로 통제되고 폐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특히 2020년 8월 국경 지역에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허가 없이 출입하면 무조건 총살하라던 북한의 지령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10년간 북한 이탈 주민 수는 2019년까지 10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 229명, 지난해 63명, 올해는 3분기까지 42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최근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 대부분도 국경 봉쇄 이전에 북한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로 문을 걸어 잠갔던 북한은 지난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역전 승리를 선언한 뒤 점차 대외 교류를 재개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화하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오늘 밤엔 개막식, 내일 새벽 1시에는 카타르 대 에콰도르의 개막전이 펼쳐집니다. 도하에선 벌써 열띤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표팀은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첫 중동 지역에서 열리는 월드컵이자 겨울철에 열리는 월드컵이 막을 올립니다. 개최국 카타르가 에콰도르와 개막전을 치릅니다. 월드컵에서 디펜딩 챔피언이 개막전을 치를 때는 이변이 종종 연출됐습니다. 카메룬이 아르헨티나를 잡고 세네갈이 프랑스를 꺾은 것이 역대 월드컵 개막전의 대표적인 이변입니다. 그러나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 개최국이 개막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개최국이 개막전에서 패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손흥민 선수의 부상에도 남아공 월드컵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을 노리고 있습니다. 도하 곳곳에서는 벌써부터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의 공인구는 알릴라, 아랍어로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정확도와 속도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이 제작사의 설명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중동에서 열리는 이번 월드컵에서 어떤 팀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여행과 같은 멋진 드라마를 펼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를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독보적인 해외 원정 기록을 보유한 응원단장이 이번에도 자신이 후원하는 보육원 학생과 원정 응원에 나섭니다. 이상곤 기자가 출국 전에 미리 만나봤습니다. 태극 문양을 얼굴에 그리고 열띤 응원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응원단장 박용식 씨. 1994년 미국 월드컵 원정 응원을 시작으로 손흥민 선수를 위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다녀올 정도로 축구에 대한 열정이 남다릅니다. 이번 월드컵에도 카타르로 날아가 28일 가나전과 다음 달 3일 포르투갈전에서 태극전사들을 응원할 계획입니다. 박 단장이 운영하는 식당에는 그동안의 응원 기록과 축구 역사가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과 단 두 사람만 기증받은 황금 축구화를 비롯해 월드컵 공인구와 선수들의 친필 사인들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게 규모까지 축소했지만 60번째 원정 응원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응원해서 16강, 8강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좀 잘 됐으면 우리 국민들도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정 응원길에도 특별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자신이 30년 넘게 돕고 있는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학생으로 이번에는 도움의 손길까지 더해져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는 자신이 원정 응원을 포기하는 대신 사비를 털어 보육원생 2명을 보냈고 브라질 월드컵과 러시아 월드컵 때도 각각 한 명씩 함께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월드컵에 가서 직접 경기를 본다는 것이 꿈만 같고 가서 더 열심히 응원하고 오겠습니다. 축구 응원을 넘어 독도 수호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는 박용식 씨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국민이 위로받고 희망을 품을 수 있길 바랐습니다. 국민 모두 저를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응원을 해줄 테니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으아! YTN 이상곤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축구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린이 7억 명을 대상으로 한 국제축구연맹의 청소년 육선 계획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을 차는 학생들의 모습이 오늘은 더 힘차 보입니다. 꽁무니를 빼고 싶던 힘든 체력 훈련도 거뜬합니다. 미래의 축구 스타가 한 발짝 더 다가온 듯합니다. Ça me mène par exemple Sadio Mané, c'est mon idole. Et puis Lionel Messi qui fait ses trucs, donc ça m'encourage en fait. Ça m'encourage à plus faire le mieux de mon fruit. 서아프리카에서는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의 청소년 육성 계획이 코트디부아르를 찾았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2019년 시작됐지만 코로나19로 중단됐었습니다. 1억 달러, 우리 돈 1,300억 원가량을 들여 축구공 1,100만 개와 훈련용 앱이 제공됩니다. 수십 가지의 연습 방법이 담긴 훈련용 앱은 재능 있는 어린 선수 발굴에도 활용됩니다. Et consolidera les liens indéfectibles qui fondent notre commune volonté de vivre ensemble et d'avoir un destin solidaire. 축구 청소년 육성 계획의 대상은 4살에서 14살 사이 어린이의 절반인 7억 명. 피파는 특히 가난하거나 외진 곳의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 많은 저임금 이주 노동자들이 숨지거나 부당 대우를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그래서인지 덴마크의 한 방송국이 도하 현지를 생방송으로 연결하는 중에 현지 보안 요원들이 촬영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Og nu er du med os fra Katar, Rasmus Tandholt, et værtsland, der jo altså bliver udsat for en hel del kritik. Hvordan oplever du forholdene lige nu? Jamen, vi kan jo vise, hvordan forholdene er lige her, hvis vi drejer kameraet. We are live on Danish television, og der kan I se, nu bliver vi stoppet med at filme, og det er forholdene her. Mister, you invited the whole world to you invited the whole world to come here. Why can't we film? It's a public place. We can film with this permit. This is the upgrade pass, and this is the accreditation. Okay. We can film anywhere we want. Okay. There are only, of course. Only for the Qatar. Qatar, you have because the Qatar is. No. We don't need permit. But you can break the camera. You want to break the camera? Okay, you break the camera. Okay. Yes. So you're threatening us by smashing the camera. But listen, sir. 수능이 끝난 첫 주말, 본격적인 대학별 고사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낮 성균관대 인문계열을 포함해서 서강대 자연계열, 경희대 의치약대와 한의학, 건국대와 한국항공대 등 11개 대학이 논술을 치렀고 연세대는 수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서강대 인문계열과 성균관대 자연계열, 홍익대 세종캠퍼스 등에서 논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대는 25일과 26일, 고려대는 26일과 27일 수시 전형 대학별 고사를 진행합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일은 12월 15일로 합격자 등록일은 16일부터 19일입니다. 유통기업이 실시한 할인 행사로 주말 대형마트가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치솟는 물가 탓에 인파가 더욱 몰렸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우려 속에 곳곳에서는 통제도 이루어졌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이마트 매장입니다. 순차적으로 입장을 제한한다는 안내문 너머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기다랗게 줄지어섰습니다. 들어가실 경우에는 줄 서주셔야 됩니다. 안쪽에 사람 많아서 그 때문이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문을 열자마자 몰린 인파. 이 매장에서만 한때 수십 분을 기다려야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야구단 우승으로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하자 주말 마트가 북새통을 이룬 겁니다. 인기 품목 1+1 행사에 최대 50%에 달하는 할인폭까지 내걸었습니다. 팍팍한 주머니 사정에 날로 치솟는 생활 물가까지 더해져 알뜰 구매족들이 몰렸습니다. 근데 오늘 쓱 세일 한다고 해서 면도기랑 담요 사러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비쌌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평소 주말을 훌쩍 뛰어넘는 인파에 안전사고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여파입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만약에 밀린다든지 또는 어떤 압사가 일어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트 측도 바짝 긴장하고 고객들을 맞았습니다. 지금 고객 짧은데 아무데나. 근무 인력을 20% 늘리고 승강기 주변에도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습니다. 그래도 몰리는 인파에 인천의 한 매장은 한때 영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매장에 안전 지침을 내리고 고객 입장수 조절과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의 안전 지침을 준수하며 싼 값에 장을 볼 수 있다는 기쁨과 고물가 이태원 참사가 주말 마트에 교차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지난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조금 내리고 경유 가격은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11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90전 내린 1,658원 7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10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경유는 전주보다 4원 30전 오른 1,888원 80전으로 집계돼 6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주간 평균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차이는 230원가량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식당을 찾는 직장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워홈의 서울 오피스 구내식당 10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7% 증가했습니다. CJ 프레시웨이가 운영하는 오피스 구내식당의 10월 매출과 9월 매출도 지난해보다 46%, 36% 각각 성장했습니다. 최근 재택근무가 끝난 데다 치솟는 외식 물가에 직장인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네옴시티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는 서울 44배 면적의 인공도시를 조성하는 초대형 신도시 프로젝트입니다. 크게 3개 프로젝트로 구성되는데 롯데월드타워와 비슷한 높이의 건물을 170km로 길게 늘어뜨려 짓는 직선도시, 더 라인이 가장 핵심입니다. 바다 위 첨단 산업단지인 옥사곤과 친환경 산악관광단지인 트로제나도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만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70조 원에 이릅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사업을 주도하는 빈살만 왕세자 방한에 맞춰 일단 40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과 양해각서 26건을 체결하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These projects are unprecedented in scale and ambition, and they offer unlimited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다만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본 수주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난 2019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8개 프로젝트에 총 10조 달러였어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제2의 중동붐 건설 기대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성사된 것은 지금 4개 정도가 성사가 됐고요. 기회를 놓칠세라 재계에서 기업 총수들이 총출동한 데 이어 정부도 전폭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성사돼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옴, 신도시 건설 등 큰 프로젝트들이 이제 막 발주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바탕을 잘 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오는 28일 사우디와 주택협력 공동 세미나를 개최해 우리 기업을 발주처에 소개하는 등 구체적인 후속 작업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대출을 찾아서 갈아탈 수 있다면 가계의 부담이 좀 줄어들 텐데요. 정부가 이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사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추진이 번번이 무산됐는데 과연 이번에는 가능할지 풀어야 할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고려해 정부와 여당이 꺼내든 카드가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출 환승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의 신용대출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내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융사별 최저금리를 한 번에 검색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골라 신청만 하면 새 금융사가 기존 금융사에 빚을 대신 갚아주고 대출을 끌어오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금리 차익과 편익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환승센터인 셈입니다. 정부가 내년 5월 출범을 목표로 세웠지만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우선 은행들의 유동성 우려를 잠재울 대책 마련이 관건입니다.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시해온 제2금융권에서는 돈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고 은행으로서도 대출 환승이 잦아지면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이 저축은행 것을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제2금융권의 유동성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고 이에 따른 부실의 우려가 보다 커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 운용에 들어가는 중개 수수료의 적정선을 찾아 조율할 필요도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은행권에선 수수료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당국이 개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회의적입니다. 담보권 설정이 안 된 신용상품만 가능해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이 어려운 건 한계로 꼽힙니다. 플랫폼을 운영해온 핀테크 회사와 금융사별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던 대환대출 플랫폼이 이번에는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시작과 함께 독감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독감 환자가 크게 늘면서 지난주에 병원을 찾은 청소년 30명 가운데 1명은 독감 의심 환자였습니다. 현장에서 일부 감기약이 부족 현상을 빚는 데 대해 정부는 외점 매석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이달 둘째 주 국내 독감 의심 환자 분율은 13.2명.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13.2명이 독감 환자로 의심됐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 2명 정도 늘었고 4주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7살에서 12살 어린이가 24명으로 일주일 만에 2배 이상 늘었고 13살에서 18살 청소년은 32.8명으로 한 주 전에 비해 75% 가까이 늘었습니다. 병원에 온 청소년 약 30명 가운데 1명이 독감 환자였다는 뜻으로 독감 유행 기준의 7배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이 현실화하면서 타이레놀 같은 일부 해열 진통제는 벌써 공급이 달리는 분위기입니다. 담당자별로 정말 드물게 들어와서 저희는 지금 하나 구했어요. 하나 있는데 함량은 이 함량이 아니고 650. 정부도 감기약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21개 품목에 대해 공급 내역 보고를 자주 하게 하고 내년 3월까지 해당 약품의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매점 매석이나 판매량 조정 등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등을 통해 고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특정 약품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다른 약을 끼워 파는 부당행위도 약사회 등을 통해 제보받아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전쟁 상황과 제재를 둘러싸고 다른 시각이 있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를 마치며 공동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정상들은 인간에게 큰 고통을 안기고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다수 회원국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성장 저하와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붕괴, 금융 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정상들은 에이펙이 안보 문제를 다루는 장은 아니지만 안보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전쟁 상황과 제재를 놓고 다른 시각도 있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당초 올해는 정상선언이 채택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앞서 발리에서 열린 G20에서 절충 문구를 넣은 정상선언이 나오면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하루 전 에이펙 외교통상장관들도 같은 맥락의 공동성명을 도출했습니다. 정상들은 다자무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 논의가 진전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이 될 수 있는 이 틀은 에이펙의 장기 과제로 추진돼 왔습니다. หรือ FTAP ในบริบทของโลกยุคหลังโควิด -19 เพื่อจะเตรียมความพร้อมในการรับมือกับประเด็นการค้าการลงทุนใหม่ๆ 정상들은 바이오, 순환, 녹색을 내걸고 지속 가능한 성장 계획을 담은 방콕 목표도 채택했습니다. 내년 의장국은 미국이 맡으며 2024년 페루, 2025년 한국에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애초 이집트의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에 끝날 예정이었던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토요일까지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기후재앙으로 피해를 본 개방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집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현지 시간 토요일까지 하루 더 연장됐습니다. Today we need to shift gears again. Time is not on our side. Dear friends, I remain committed to bringing this conference to a close tomorrow in an orderly manner. 이번 총회에서 처음 정식 의제로 채택된 손실과 피해 보상 재원 마련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개발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초래한 선진국이 기후재앙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보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상 범위와 재원 마련을 놓고 의견이 맞서왔습니다.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자 유럽연합-EU는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 기금을 조성하되 공여자를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개발도상국이란 지위 때문에 보상 책임에서 벗어난 중국과 인도 등을 염두에 둔 주장입니다. Wir machen deutlich, Europa steht auf der Seite der vulnerabelsten Staaten. Andere können jetzt zeigen, auf welcher Seite sie stehen. 또 돈만으로는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선진국의 책임을 강조했고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 참석자는 총회 분위기와 관련해 결과를 도출할 수도 마지막 순간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영국 정부가 전임 총리가 추진했던 감세안과는 정반대되는 증세 내용의 재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기업에는 횡재세를,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세를 더 걷는 건데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 등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우리와는 상반된 행보입니다. 임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정부가 부자 증세로 대표되는 중기 재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국민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쟁으로 막대한 영업 이익을 얻는 발전회사엔 내년부터 이익의 45%를 횡재세로 걷습니다. 전기와 가스 업체는 기존 횡재 세율을 25%에서 5년 동안 35%로 높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적용하는 고소득자 기준을 기존 연소득 15만 파운드 2억 4천만 원에서 12만 5천 파운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공공지출은 축소해 국방비는 국내 총생산 대비 3%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2%로 유지합니다. 가계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은 1년 연장하지만 지원 대상은 축소했습니다. 반면 주요 공공 서비스인 교육과 의료, 복지 예산은 확대합니다. Because of difficult decisions taken elsewhere today, I will increase the NHS budget in each of the next 2 years by £3.3 billion. 영국 정부는 이 같은 증세와 공공 지출 축소로
550억 파운드, 88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I was a bit disappointed there was a 10% increase. I think we probably could have gone for a bit more, but it'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It could discourage inward investment in terms of the energy transition towards renewables as we head towards 2030. 영국 예산 당국은 증세와 지출 축소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 동안 영국 국민의 가처분 소득 7%가 감소하고 주택 가격은 9%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법인세와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그리고 주식 양도세까지 축소하려는 한국 정부와는 상반된 행보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매년 11월 22일은 우리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세계 김치의 날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김치를 즐기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이 김치의 날을 제정해서 기념하는 지역이 크게 늘었는데요. 김치의 인기 비결이 무엇인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조인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배춧잎 사이사이 잘 버무려진 김치소를 채워넣습니다. 겉잎으로 잘 감싸 모양까지 먹음직스럽게 김치를 담그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인. 국적과 나이 불문 모두 김치 담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김치를 맛보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Every culture, every country has its unique food things. Kimchi is uniquely Korean. It's not a common thing here. It's getting more popular. Right. But I think it's always fun to try those things from other places. 미국 필라델피아 시청학 광장에서 열린 김치 축제에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주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김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And I think importantly, what I also love about it is it's healthy for you. It's good for you. And as we were discussing earlier, it can last a long time. In some cases, it gets better with time. It ferments. 깍두기와 백김치 등 김치 판매 코너와 김치를 활용한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은 인기 만점입니다. I know that it's good for our gut microbiome, and so I want to learn how to make it. I have a garden, and I grow the cabbage and radishes, so I'd like to be able to make some at my home. 김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자존심인데 그 음식이 더 많은 미국 전체에 널리 퍼져서 모든 가게에 다른 음식들을 파는 곳에 꼭 김치도 함께 포함해서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미주 지역 김치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2,800만 달러, 우리 돈 약 3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 280만 달러에서 수출액이 10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발효 음식인 김치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김치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 사회에서도 그 식품에 대한 건강성 그리고 또 발효식품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김치의 이러한 특징이 미국 사회의 그 식품 소비 트렌드와 일치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부터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김장하기 좋은 날이라는 점과 함께 김치의 여러 재료가 하나하나 모여 22가지 이상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상징적인 뜻도 담겼습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올해는 버지니아주와 뉴욕주, 워싱턴 DC와 조지아주 등에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여는 등 김치 인기와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용산구 부구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특수본 수사를 받는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은 참사 전 구청에서 열린 헬로윈 안전대책회의에 박희영 구청장 대신에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 부구청장은 지난달 25일 용산구청에서 열린 확대 간부 회의에서 헬로윈 기간 참사 지역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으니 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수본은 부구청장 조사를 토대로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박 구청장은 그제 오전 9시 50분쯤부터 14시간 동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피의자 소환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피의자 대부분은 입을 다물거나 부하 직원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나서 경찰 통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 장관은 정부 조직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며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 장관의 말은 이태원 참사 이후 180도 바뀌더니 행안부는 경찰청을 지휘 감독합니까? 안 합니까? 지휘 감독 권한이 지금은 없습니다. 아예 경찰 살림은 남의 살림이라는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경찰청이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는데 그 조직을 하나하나 제가 가서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의 살림이 남의 살림입니까? 그렇죠. 이 장관과 함께 입건돼 특수본 수사를 받는 현장 책임자들은 마침을 맞춘 듯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으니 현장 상황을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그 사고가 난 지 1시간 24분 정도 후에 상황을 인지하셨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처음 보고를 받은 시간은 그 시간입니다. 이태원에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구청장님 언제 알았습니까? 주민으로부터 10시 51분에 문자를. 여기에 참고인 신분인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 역시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 이러한 행태는 이후 수사나 형사 처벌을 염두에 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말을 바꾸고 모르는 척 아래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무능해 보이거나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본은 조사를 마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들의 책임 회피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수본이 수사력을 동원해 책임자들의 혐의를 입증해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숭례문 교차로 앞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과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엔 안민석, 김용민, 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6명도 참석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까지 행진해 한 차례 더 윤 대통령 규탄 집회를 연 뒤 해산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삼각지역 인근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지만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 영상을 하루 만에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어제 오후 3시쯤 그제 발사한 화성 17형 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린 화성 17형이 경납고에서 나오자 긴박한 배경음악이 울리며 인민군 병사들이 최종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후 카운트다운이 끝나며 인민군의 발사라는 외침과 함께 미사일이 솟구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13분 분량의 해당 영상은 김 위원장이 시험 발사에 참여한 인민군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환호하는 병사들에 둘러싸인 채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끝납니다. 북한은 화성 17형 발사 영상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 지도 사실을 공개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현지 지도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들과 모든 전술핵 운용 부대들에서는 훈련을 강화해 전략적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대를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 보도가 처음입니다.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에는 김 위원장의 딸도 동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딸이 북한 매체에 공식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이나 이름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김 위원장의 세 자녀 가운데 둘째 딸인 김주애로 추정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의자에 앉아 손짓을 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뒤로 흰 겨울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보입니다. 아이는 김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 여사 옆에 나란히 서서 김 위원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미사일 옆을 걷거나 발사를 지켜보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과 리 여사를 빼닮은 이 아이가 김 위원장의 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화성 17형 시험 발사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이 여사, 자제분과 함께 나와 발사 과정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 딸이 공개석상에 등장한 사실이 보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김 위원장 자녀 수와 나이 등 구체적인 정보는 철저히 감춰져 왔습니다. 다만 정보당국 분석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 위원장과 리 여사는 지난 2010년과 13년, 17년에 자녀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나이대를 고려하면 세 자녀 가운데 김주애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둘째 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나이나 이름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 기념 행사에서 무대에 오른 소녀 한 명이 김 위원장 둘째 딸로 추정된다는 해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엔 진짜 딸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없애는 동시에 화성 17형 발사 성공에 대한 주목을 더 끌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9월에 그런 딸에 대한 국제적인 논란이 있었으니까 이때의 딸을 등장시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 일부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등장해 이른바 백두혈통이 총출동하며 이번 미사일 발사에 건 기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하루 만에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전개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다시 전개한 가운데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으로 미국의 한반도 방위와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미 간 조율된 확장 억제 전력을 신속히 한반도에 전개하고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각으로 내일 열립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에 대해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21일 오전에 열립니다. 이번 회의 개최 결정은 18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 내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반드시 소집돼 북한 미사일 발사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안보리 회의 소집은 현지 시간 지난 4일 이후 17일 만입니다. 21일 회의에서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물밑에서 추가 제재 결의안 또는 공식 성명 채택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5월 안보리는 미국 주도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즉각 추가 도발 행위를 그만둘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을 향해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4년 만에 돌아오는 지구촌 최대 축구 축제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내일 새벽 1시 주최국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경기를 시작으로 막을 올립니다. 이번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여름이 아닌 겨울에 중동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와 H조에 속한 우리 대표팀은 24일 밤 10시 우루과이와 첫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 대표팀은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두 번째 원정 16강에 도전합니다.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가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을 추진합니다. 붉은 악마 서울 지부는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지난 17일 서울시에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한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진정한 위로와 추모를 건네는 것이 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 생각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면서 모두에게 위로가 되도록 대한민국을 외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부른 2022 카타르 월드컵의 공식 사운드 트랙 제목이 공개됐습니다.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드리머스라고 적힌 곡 제목과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정국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 40분에 열리는 월드컵 개막식에 참석해 드리머스의 첫 무대를 꾸밉니다. 정국이 부른 드리머스는 K-팝 솔로 가수가 처음 단독으로 부른 월드컵 공식 사운드 트랙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가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난 2018년에 취임한 벤투 감독은 4년 동안 한국 축구의 이른바 능동적인 공격 중심의 축구를 이식해왔습니다. 이제 역대 최장수 감독 타이틀과 함께 월드컵 무대에서 경쟁력을 증명해야 하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YTN 디지털 콘텐츠 스포츠텔링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2002년 4강 신화 히딩크 515일, 2010년 첫 원정 16강 진출 허정무 917일. 한국 축구 월드컵 역사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한 감독들의 공통점 중 하나, 바로 재임 기간이 길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역대 최장수 감독 벤투는 재임 기간에 비례했던 이전 장수 감독들과 비슷한 월드컵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을까요? 재임 기간이 길었다는 건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팀 조직력, 즉 원팀을 만들 시간이 상대적으로 충분했다는 의미입니다. 2018년 8월 17일 한국 축구 지휘봉을 잡은 벤투 감독,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하는 오는 20일이면 재임 1556일을 맞습니다. 역대 월드컵 대표팀 중 최장수 감독이자 2000년대 들어 월드컵 예선부터 본선까지 온전히 4년을 지휘한 최초의 감독입니다. 2002년 이후 월드컵 대표팀을 지휘한 감독 5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477일. 그러니까 벤투는 예전 같으면 감독 3명이 바뀔 수 있는 기간 동안 지휘봉을 지킨 겁니다. 벤투 감독을 영입한 주된 이유, 공격 중심의 능동적인 축구를 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동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주로 수동적인 축구, 쉽게 말해 공격이 아닌 수비에 중심을 뒀습니다. 약팀이라면 당연한 선택일 수 있겠죠.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축구라는 종목 자체가 수비에 힘을 실었을 때 승리 또는 승점을 따낼 확률이 높다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2골을 넣어도 3골을 실점하면 승점을 얻지 못하지만 한 골도 실점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승점 1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바로 축구입니다. 그래서 나온 스포츠 명언, 공격을 잘하는 팀은 팬을 얻지만 수비를 잘하는 팀은 우승컵을 얻는다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공격 중심의 능동적인 축구를 목표로 벤투 감독을 영입한 배경에는 2014 브라질, 2018 러시아 대회 실패가 있습니다. 먼저 2014 브라질 대회, 앞선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양박 쌍용을 앞세워 16강에 진출한 이후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월드컵 본선을 1년 남겨두고 레전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안팎의 큰 기대 속의 홍 감독은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주역인 이른바 홍명보의 아이들을 앞세워 한국형 축구를 선언했습니다. 한국형 전술을 만들어서 한국형 플레이로 이번 월드컵에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스페인 선수도 아니고 저희는 독일 선수도 아닙니다.
하지만 본선 직전 맞은 황열병 예방접종 한 방에 와르르 자멸, 예방접종 후유증에 기성용 등 주축 선수 여러 명이 몸살에 걸리며 체력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조별리그 1무 2패 초라한 성적으로 탈락의 아픔을 맛봤습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증명하는 무대다라는 쓴소리와 함께 자신만만했던 한국형 축구는 귀국길 몇 세례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브라질 아픔을 만회하려고 선택한 카드가 독일 레전드 울리 슈틸리케 감독. 하지만 아시안컵 준우승 등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조롭고 예측 가능한 전술로 최종 예선 중도 경질. 월드컵 본선을 코앞에 두고 신태용 감독을 구원투수로 투입했지만 준비할 시간이 너무도 짧았습니다. 결국 수비 중심의 실리 축구로 스웨덴, 멕시코에 연이어패한 뒤 마지막 독일전 승리로 그나마 위안을 줬습니다. 본선 직전 김민재, 김진수, 권창훈 등 핵심 선수 4-5명이 부상으로 이탈했다는 점에서 지독히 운이 따르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한 건 신태용 감독이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가 공격 중심의 축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표적 감독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축구가 성장하려면 세계적인 팀하고도 우리가 같이 대등하게 경기를 하면서 이기는 게 우리나라 축구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르투갈을 유로 4강으로 이끌었던 벤투는 한국 축구의 능동적인 축구를 이식할 적임자로 기대를 모았고 현대 축구의 주류인 빌드업 축구에 4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4년 내내 비판도 끊이지 않았죠. 핵심은 벤투의 기본 철학인 빌드업 축구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통할지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아시아와 월드컵 본선 무대의 실력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와 대등한 상대는 일본, 이란, 호주 정도. 나머지 국가들은 주로 수비 중심 축구를 구사합니다. 침대 축구가 대표적이죠. 상대의 전방 압박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수비 진영에서 볼 돌리면 소유권 유지해봤자 빌드업 조직력을 높이는 데는 사실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방 압박에 능한 강팀을 상대해야 빌드업 조직력을 다질 수 있는데 아시아 무대에선 이런 기회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슷한 맥락에서 월드컵 본선 진출팀들의 압박 강도는 아시아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자칫 수비 진영에서 공 돌리다 뺏기면 곧바로 위험 지역에서 실점 위기에 몰립니다. 실제로 벤투호 평가전 중 브라질 같은 강팀을 상대했을 때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수비 불안을 노출하며 1대5로 대패한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드업 축구의 핵심은 조직력, 소집 기간이 짧은 대표팀의 특성상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선수 기용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당연히 전술의 유연성도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예측 가능한 플랜 A 전술에만 의존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전술이나 선수를 자주 바꾼다고 능력 있는 감독은 아닙니다. 다만 전술과 선수 기용의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 부상 등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플랜 B가 없다는 지적은 분명 설득력이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을 지휘한 기간이 대표적입니다. 유로 2012 4강을 이끌었던 벤투, 2년 뒤 브라질 월드컵에선 독일에 0대4로 대패하며 조별리그 탈락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때도 베스트 11만 고집하는 예측 가능한 전술이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부분, 벤투 감독에 대한 우리 선수들의 만족도입니다. 벤투의 방향성, 즉 빌드업 축구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게 전해지는 선수단 내부 분위기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세계 축구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국 축구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겠죠. 월드컵 지역 예선부터 본선까지 단 한 번의 감독 교체 없이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했다는 점도 선수들이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덧붙여 이렇게 긴 호흡으로 대표팀을 운영한 것만으로도 한국 축구는 한 단계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년을 꽉꽉 채운 벤투 감독은 이제 증명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비판과 걱정이 적지 않지만 결국 프로는 말보다 결과로 보여줘야 하겠죠. 결과가 좋으면 고집이라 비판받아왔던 벤투의 전술은 명장의 소신이었다는 칭송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다만 핵심 중의 핵심 손흥민 선수의 부상에 유럽 축구 시즌 중 열리는 최초의 겨울 월드컵까지 플랜 A를 선호하는 벤투 감독은 쉽지 않은 다양한 변수 앞에 서 있습니다. 최장수 감독 벤투와 한국 축구의 4년간의 동행은 어떤 결론을 보여줄지 벤투 감독의 계약 기간은 카타르 월드컵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텔링 김재영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50%로 완화됩니다.
그러나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DSR 규제가 그대로인 데다 금리가 워낙 높아서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 초로 예정돼 있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시기를 앞당겨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50%로 단일화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 과열 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여전히 40%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고소득자가 규제 지역에서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경우 현재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6천만 원입니다. LTV가 50%로 높아지면 대출 상한액은 7억 원으로 무려 2억 4천만 원이나 늘어납니다. 반면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원래 가능한 대출 금액만으로도 DSR 40%가 가득 차 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금리까지 생각하면 대출을 무조건 더 받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차주들이 대출을 더 많이 일으키기가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LTV가 올라간다고 해서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DSR 규제 완화는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DSR은 본인 소득에 맞는 만큼만, 즉 과도하게 빚을 지지 말라는 취지인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DSR 이거는 굉장히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또 물가를 잡기 위해 당분간은 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서 이번 대출 규제 완화에도 가계대출이 급증하진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 우려 목소리가 커질 정도로 빠르게 식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게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6억 원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올해 8월엔 무려 2배가 넘는 12억 8천만 원까지 폭등했습니다. 2020년엔 한 해 동안 20%가 넘는 기록적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급증한 세금이었습니다. 2020년 부과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1조 5천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조 4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 모두 대폭 증가한 겁니다. 올해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조만간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120만 명의 4조 원대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그간 과도하게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제 효과가 올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듯 보입니다. 세율을 낮추는 개편안은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되고 일부 조치는 야당 반대에 막혀 국회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일부 단지에서는 공시가와 실거래 가격이 일부 역전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보유세 이중부가 논란에 더해서 다주택자 중심의 현행, 중과세 조치 등이 징벌적이라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지난해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정 청구 건수는 1,481건으로 1년 전보다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식어버리면서 이런 조세 저항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의 연계성을 찾으려는 쌍방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석 달 동안 윗선보다는 옆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쌍방울 내부 비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의혹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까지 확산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 검찰의 고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자체 비리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본격적으로 엮어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 지난 8월. 대검찰청 검사까지 파견받아 통합수사팀을 꾸리면서 검찰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시켰습니다. 한 달 뒤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뭐 걸려있는 사건입니까?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에 국한된 정황만 계속 추가되면서 결국 공소장에 이 대표의 관여 의혹은 담지 못한 채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 사건에서 추가로 발견한 대북 송금 의혹에 수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외화 밀반출 의혹에 더해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이 북측 접촉 창구로 활용하려 접근했던 민간 대북 교류 단체 아태평화 교류협회도 사업의 대가로 북한 고위층에 50만 달러를 불법 송금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구속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지사로 있을 당시 경기도가 대북 사업 명목으로 아태협에 지원한 보조금도 대북 송금에 활용됐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에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현재로선 안 회장의 개인 비리 수준의 수사가 머물고 있습니다. 쌍방울 수사가 이렇게 윗선보다는 또 다른 추가 의혹들로 불어나는 사이 정치권 공방은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혹은 방조 없이 우리 민간기업 쌍방울과 민간단체 아태협이 북한 공작 총책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김성태 회장이 지금 이제 해외 도피 중인데 이분이 강남에서 사채업자 출신의 어떤 사업가거든요. 국민의힘 사람들하고도 이래저래 엮여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이 현재 기대고 있는 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신병 확보입니다. 당장 김 전 회장이 귀국해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정상들은 태국 방콕에서 이틀간 열린 정상회의를 마치며 발표한 공동선언을 통해 대다수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기고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성장 저하, 인플레이션 심화, 공급망 붕괴,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 금융 불안정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성명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제재를 둘러싸고 다른 시각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집권 3기에 들어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한미일 3국 정상과 연쇄 회담을 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미일 3국 공조 속에 각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핵심 이익은 꼭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은 반도체 공급망과 북한 문제가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공산당 대회에서 독주 체제를 굳히며 집권 3기에 들어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콕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며 한미일 3국 정상과의 연쇄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미중 간 경쟁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한 중국 견제를 의식하는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묘한 관계의 한국, 일본과는 경제협력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在维护地区和平、促进世界繁荣方面负有重要责任，也有广泛的利益交集。我愿同你一道，秉持政治家的责任担当，从战略角度把握好两国关系的大方向。 미중 정상 간 첫 대면으로 관심이 높았던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도전이나 경쟁보다 상생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应该对两国关系发展找到正
타이완을 포함해 중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사안은 양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국제협력에 방점을 둔 것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앞장서 중국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을 내부에 알리는 데 주력했다면 장기 집권에 들어선 지금은 안정을 중시하는 모양새입니다. 당장의 시금석은 한미일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와 나날이 도발 강도를 높여가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는 시도와 한미일에 맞선 북중러 간 공조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초기 응급의료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큰데요. 정부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쓸 이동형 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훈련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깐만요. 됐나요? 네, 환자분 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119 구조원들이 20대 남성을 이송해오자 응급실 의사가 즉각 조치에 나섭니다. 지금 어디까지 아프세요? 왼쪽 골반이 아프세요. 골반이 아프세요? 이 환자는 컴퓨터 단층 촬영과 엑스레이 촬영 뒤 입원실로 옮겨졌지만 교통사고로 출혈이 심한 여성 환자는 수술이 결정돼 수술실로 이동됩니다. 이 상황은 다행히 실제가 아닌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재난의료지원팀의 훈련 상황입니다. 경기도 여주에 컨테이너와 텐트 등으로 입원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을 포함한 50병상 규모의 이동형 병원이 24시간 동안 설치됐습니다. 지진으로 다친 외상 환자가 대부분이지만 현장에서 숨진 사망자에 고열이 나는 아기까지 다양한 모의 환자들을 투입해 익숙지 않은 재난 상황을 실전처럼 점검해보는 겁니다. 어떤 게 부족한지 그런 거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그동안에 저희가 대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었던 거는 사실이고, 이동형 병원은 대테러, 전쟁,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현장 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년 전 도입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는 권역별 디맷이 출동했는데 재난이나 사고가 더 장기화하고 커질 경우 중앙 디맷이 출동해 이동형 병원을 전개하게 됩니다.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혼란의 와중에 같이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잘 숙지해서 재난 상황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는 이동형 병원 설치가 가능한 전국 각 지역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우리 군 조종사들은 해상작전이 잦은 만큼 유사시 바다에 조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조종사들은 주기적으로 강도 높은 해상 생활 훈련을 받는데요. 이 현장에 신준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해 바다 위에 뜬 커다란 함정 위 공군 생환교육 교관이 능숙하게 낙하산을 타고 날아오르고 해상에 안전하게 착륙합니다. 조종사들이 낙하산 강화를 숙달하는 절차로 해상 생환 훈련의 일환입니다. 물에 빠진 이후부터 본격적인 생환 훈련이 진행됩니다. 낙하산 줄에 몸이 감기지 않고 빠져나오는 훈련부터 강한 바람 때문에 낙하산에 끌려가는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이 이어집니다. 무릎 붙이세요. 다리 힘 빼고. 코에 물 들어오면서 그때 좀 무서워서 죽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고 물 많이 먹었습니다. 구명정에 올라타 체온을 유지하며 구조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숙달하고 동료들과 함께 구조 헬기의 거센 바람을 버티는 훈련도 이어집니다. 그걸 겪는 것도 조종사들이 한번은 알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특성상 비상탈출한 조종사가 바다로 떨어질 가능성도 커 해상 생환 훈련은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8월 F-4E 팬텀 전투기가 서해상에 추락했을 당시 조종사들은 기체의 기수를 바다로 돌려 민간 피해를 막은 뒤 낙하산을 타고 해상에 안전하게 착륙해 큰 부상 없이 구조됐습니다. 공중근무자들의 지상 그리고 공중 해상에서의 어떤 생존 그리고 기환 능력을 이제 보강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4년 6개월에 한 번씩 고강도 생환 훈련을 받으며 유사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어제 낮 3시 10분쯤 인천시 화수동에 있는 인천-김포 고속도로 북항터널에 바닷물이 유입됐다가 1시간 4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터널 내부 도로에 높이 10cm가량 바닷물이 들어차면서 양방향 3차로의 차량 운행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인천-김포 고속도로 운영사는 터널 안에 있는 배수펌프가 고장나서 해수나 지하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북항터널은 해저 수십 미터 안반에 건설된 총 길이 5.5km의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해저 터널입니다. 하지만 2019년 1월부터 60여 차례에 걸쳐 배수로 문제로 차로가 통제됐고 앞서 YTN은 터널의 문제점과 함께 운영사가 정확한 원인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초등학교 후문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에 이어 학교 담벼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의 운전자가 다쳤지만 다행히 인도와 횡단보도 앞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도 큰 추위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0.8도로 이맘때 기온을 9도가량이나 웃돌고 있고요. 낮에는 19도까지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니까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까지 비가 오겠고 전남 북부와 경남은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방은 흐리다가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이 5.7도, 부산은 14.3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9도, 강릉도 19도, 부산 20도, 광주 19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